안녕하세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제 이야기 꽃고경의 채널의 윤희종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인공지능 관련 일자리 얘기를 하다가 사회적 가치 얘기가 나오고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 사회적 가치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처음에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고양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가 최태원 회장이 말하는 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어떤 마을에 쥐가 엄청 들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이제 키우고 있던 사자란 개를 이용해서 이 쥐를 처음에 잡으려고 했어요. 이 사자는 이 덩치도 크고 힘도 세잖아요. 그래서 이 늑대 같은 야생동물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데는 되게 효과적이었어요. 근데 이 조그마고 날쌘 쥐를 잡는 데는 별로 효과적이지 못했죠. 그리고 개는 쥐가 보이면 짖어가지고 달아나게 하는 건 잘하는데 개가 없어지면 다시 쥐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 거죠. 근데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고양이가 쥐를 알아서 잡아먹고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아, 쥐를 잡는 데는 고양이가 최고구나. 여기서 사자는 정부, 개는 일반 영리기업을 상징한다고 해요. 이 고양이가 바로 최태원 회장이 말하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인 거죠. 갑자기 왜 사자랑 개랑 고양이 얘기를 하냐? 바로 이 우화가 이 최태원 회장이 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설명하기 위해 쓴 새로운 모색, 사회적 기업이라는 책에 나오는 우화예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고양이는 쥐를 시키지 않아도 잘 잡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양이는 쥐를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쥐를 먹는 게 고양이의 생존 방식인 거예요. 사자랑 개는 효과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쥐를 잡아라 이래야 이제 쥐를 잡는 거죠. 근데 고양이는 그 쥐를 잡는 것 자체가 본인이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쥐를 잡고 쥐를 먹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최태원 회장이 말하는 사회적 가치는 기업의 일종의 생존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고양이 같은 생존 방식의 최대 장점은 쥐가 존재하는 한 절대 사람들한테 버려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쥐가 사회적 문제를 상징하잖아요. 이 사회적 문제라는 게 사회에서 사라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라는 거는 기업의 영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생존 방식이라는 거죠. 최태원 회장이 예전에 한 말을 봐도 이 기업의 생존 방식이 바로 사회적 가치 추구라는 점이 드러나요. 최태원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 운동을 할 때 근육을 키우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면 관절은 망가진다. 기업이 돈만 벌려고 하는 것은 이와 같다. 사회적 가치 추구는 관절을 보호하기 위한 관절 운동과 같은 것이다. 결국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기업은 언젠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보면 이제 최태원 회장이 계속 SK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한눈에 보이죠. 영속하는 기업, SK를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태원 회장은 끊임없이 사회적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고양이가 과연 진짜로 쥐를 잡아먹고 살 수 있냐? 결국 이 사회적 가치 추구라는 게 기업이 존재하는데 살아가는데 정말 도움이 되냐는 거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쥐라는 게 생각보다 고양이한테 영양가가 있는 음식인가 봐요. 다시 말해서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게 실제 기업의 영리 활동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 사회적 가치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태원 회장이 말하기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외국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의되던 주제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유니레버라는 기업의 사례가 있어요. 유니레버 다들 들어보셨나요? 아마 기업 이름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얘기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립톤 아이스티, 바셀린, 도브 이런 거 다들 들어보셨죠? 이런 생활용품들을 만드는 다국적 기업이에요, 유니레버가. 이 왜 다국적 기업이냐? 바로 그 네덜란드의 유니라는 회사하고 영국의 레버브라더스라는 회사, 이 회사가 두 개가 합병하면서 설립된 회사거든요. 그래서 유니랑 레버브라더스가 합쳐서 유니레버. 근데 이 소비재 기업이라는 게 되게 안정적이긴 하죠. 사람들이 소비재를 안 쓰면서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또 매출이 막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증가하고 이럴 일은 별로 없는 기업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니레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오랜 기간 정체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유니레버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까 고민을 하다가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당시에 이 유니레버의 경쟁사였던 네슬레 미국 법인 부사장 폴 폴먼이라는 사람을 유니레버의 CEO로 모셔왔어요.
근데 물론 경쟁사의 부사장을 CEO로 모셔온 것도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이 폴 폴먼이 여기 와서 한 일은 정말 더 뜬금없는 일이었어요. 무슨 일이냐면 기업에는 다 사회공헌 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그걸 CSR 부서라고 하는데 그 사회공헌 부서를 오자마자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 사회적 가치 얘기하는데 갑자기 왜 사회공헌 부서 없애버린 사람 얘기를 하냐. 기업에게 사회공헌을 이렇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사업 자체에 이 사회공헌이 녹아 있어야 된다. 기업의 각 사업 부문에서 직접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라고 주문을 한 거예요. 그 최태원 회장이 하는 얘기랑 되게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기업의 행동 원리 자체에 사회적 가치 추구를 집어 넣어야 한다. 그런 말을 폴 폴먼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폴 폴먼이 이 유니레버에 온 다음에 추진한 사업이 뭐냐? 바로 베트남 진출이었어요. 이 베트남을 진출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구강청결제랑 섬유유연제 같은 위생상품 위주로 팔기 시작한 거예요. 유니레버가 베트남에 이제 딱 진출을 하려고 보는데 이 사실 베트남의 이 구강청결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해요. 왜 그러냐? 베트남이 동남아 쪽에 이 바다 근처에 있으니까 물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물 부족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 입을 씻는 데까지 굳이 물을 쓰려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니레버가 이 베트남에 진출을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강청결과 관련된 CF, 공익광고를 계속 송출하기 시작해요. 이 공익광고가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라면 모두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광고라고 해요. 웃어요 베트남이라는 이제 카피였다고 하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이 공익광고를 보면서 이 구강청결과 관련된 인식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이 치아 건강이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와 비례해서 유니레버의 구강청결제 매출도 급증하기 시작했죠. 코트라에 베트남 호치민시 무역관이라는 분이 베트남 소비재 시장을 분석해서 직접 이제 쓰신 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에 뭐라고 나오냐? 민텔, 유로미터, BMI 등 조사업체들이 베트남 구강청결 의식 제고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구강청결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의 적극적 의식 제고 캠페인이라고 공통적으로 분석했다. 아까 베트남이 굉장한 물 부족 국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니레버가 이 베트남에 파는 섬유유연제를 따로 만들었어요. 세탁할 때 들어가는 물의 양을 약 40% 정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섬유유연제를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섬유유연제 시장이 당시에 다우니가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다우니가 장악하고 있었던 섬유유연제 시장의 점유율이 빠르게 유니레버로 옮겨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다우니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다우니까지 이 물을 조금 쓰는 섬유유연제를 개발해가지고 팔기 시작했어요. 결국 얘네 둘 사이에서 이제 환경과 관련된 경쟁이 붙어버린 거죠. 두 기업이 모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사회적 현상을 만들어낸 거죠, 유니레버가. 그리고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인도와 인도네시아 이쪽에서도 유니레버가 이런 종류의 사업을 전개를 해서 특히 인도에서는 그 유니레버가 거의 국민 기업이다. 우리나라의 삼성 같은 위치인데 다국적 기업이 그걸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럼 다시 최태원 회장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이 유니레버의 사례를 보면 이 최태원 회장이 말하는 사회적 가치가 단순히 기업의 영속성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원래 목적인 영리 추구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양이가 쥐를 아무리 잘 잡아봤자 마을 사람들이 야, 그 고양이 쥐는 잘 잡는데 야, 그래도 강아지가 더 귀엽잖아. 이래버리면 고양이는 결국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사회적 기업이 사회에서 제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회 자체의 인식 변화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최근의 세계적 추세를 보면 이 마을 사람들의, 즉 사회의 인식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게 어느 정도 보여요. 혹시 블랙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투자 매니지먼트 회사예요. 이 블랙록이 굴리는 돈 규모만 9천조 원에 이른다고 해요.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죠. 여기 CEO가 레리 핑크라는 사람인데 이 레리 핑크가 매년 그 자기들이 투자하는 기업의 CEO들한테 서한을 보내요. 무슨 내용이냐면 결국 기업이 사업을 할 때 이제 돈만 보지 말고 어떤 사회적 가치로 대표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이거를 신경을 써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2020년에는 기업들한테 거의 경고로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센 내용의 편지를 보냈어요. 지속 가능성 요인들이 투자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수록 앞으로는 지속 가능 투자가 고객 포트폴리오의 핵심을 구성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규제 당국, 보험사,
그리고 일반 대중들도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지속 가능성, 사회적 가치, 이게 보장이 돼야 우리의 투자 수익이 영속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너네 앞으로 사업하려면 그거 신경 좀 써야 될 거다. 그리고 너네가 그걸 신경 쓰고 있다는 걸 우리만이 아니라 정부, 금융당국, 그다음 대중들한테까지 너네가 그거를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다 알려야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이게 단순히 먼 해외 이야기만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어느 순간부터 임팩트 투자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거든요. 루트 임팩트, HG 이니셔티브, 그리고 크레비스 파트너 같은 여러 굵직한 임팩트 투자 관련 펀드들이 우리나라에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투자자들은 지금 한국 임팩트 투자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결성해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결국 처음에 최태원 회장이 SK를 쥐를 잘 잡는 고양이로 만들고 싶다고 했잖아요. 쥐를 잘 잡는 고양이를 예뻐하는 마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또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SK는 일단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나라에서 엄청 큰 대기업 집단이잖아요. 그냥 일반 기업이 아니라. 그래서 이 최태원 회장은 SK를 단순히 그냥 고양이로 변신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고양이들을 직접 키우는 일도 하고 있어요. SK 자체가 그 임팩트 투자에 나서고 있다라는 거죠. 이 SK의 행복나눔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행복나눔재단은 자기들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공개를 해서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내가 투자하는 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고 있는지 이걸 전부 낱낱이 공개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임팩트 투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임팩트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어떤 사회에 큰 변혁을 불러올 수 있는, 임팩트를 줄 수 있는 투자, 이게 임팩트 투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쥐를 잡는데 조금씩 잡는 게 아니라 쥐를 계속 낳고 있는 어미 쥐를 잡아버리겠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임팩트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꿈이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그 SK 쪽에서 사회적 가치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SK가 나아갈 길을 제임스 와트에 비교를 하더라고요. 제임스 와트는 우리가 증기기관을 발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 이 제임스 와트는 증기기관을 발명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요. 제임스 와트는 기존에 있었던 증기기관을 매튜 볼튼이라는 사업자와 함께 좀 더 쓰기 편하게 개량하고 이거를 전 세계에 배급하는데 엄청 큰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 결과 지금 제임스 와트가 산업혁명의 아버지라고 불리잖아요. 결국 이 제임스 와트는 돈 벌라고 한 거거든요. 돈 벌라고 이걸 증기기관을 보급을 한 건데, 이 증기기관의 보급이 당시 이제 커다란 사회적 문제였던 이 인간 개인이 갖는, 아무리 손으로 뭘 만들어도 어쩔 수 없는 생산성의 한계, 이런 근본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산업혁명이라는 커다란 대변혁을 갖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떻게 사회를 크게 바꿀 수 있냐, 이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필립스예요. 필립스 다들 아시죠? 면도기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 필립스가 라디오도, 음향기기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라디오를 얘네가 만들어서 여기저기 파는데 아프리카에만 라디오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고민을 하다가 왜 아프리카에 라디오가 안 팔리지? 알고 보니까 아프리카는 전력 인프라가 아무래도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라디오를 돌릴 수 있는 전기가 절대적으로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필립스가 아프리카에 라디오를 팔려고 태엽으로 돌리는 라디오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라디오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가 없어도 이렇게 손으로 돌려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효과가 일어났는데, 아프리카는 에이즈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해요. 근데 이 라디오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에이즈 발병률이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라디오를 통해서 예방법이 전 아프리카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필립스는 아프리카에 라디오가 안 팔려서 라디오를 팔려고 태엽 라디오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행동의 결과는 뭐였냐면 아프리카 전역의 에이즈 발병률 감소라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가치의 발생이었던 거예요. 이런 게 SK가 추구하는, 최태원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K는 다른 기업들이 자주 하는 단순 기부 같은 그런 사회공헌 활동이 아니라 사업 자체에 사회적 가치라는 DNA를 집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단순 기부 활동도 물론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뭐 커다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사회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기에는 좀 어려우니까요.
다시 한번 또 고양이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이제 제가 말하지 않은 게 있는데 최태원 회장이 그냥 단순히 고양이 얘기만 한 게 아니라 고양이를 검은 고양이와 하얀 고양이로 나눴어요. 이 검은 고양이는 뭐냐? 쥐를 잡긴 하는데 쥐를 잡을 생각이 별로 없는 친구예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잘 안 잡고 계속 마을 사람들이 생선도 나눠주고 야, 쥐 잡아오면 생선 줄게. 이렇게 해야 얘는 쥐를 잡아요. 하얀 고양이는 자기가 나서서 쥐 잡는 게 너무 좋아서 막 쥐를 잡는 친구가 하얀 고양이고요. 마을에 쥐가 너무 많으면 마을 사람들은 생선을 막 이렇게 검은 고양이들한테 뿌려서라도 검은 고양이까지 다 동원해서 쥐를 잡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쥐가 막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러면 사람들은 검은 고양이를 외면하겠죠. 왜냐면 하얀 고양이로도 충분하니까. 결국 최태원 회장의 SK가 검은 고양이가 된다면 최태원 회장의 목표, 영속성은 달성하기 힘들 거예요. 최태원 회장은 분명히 SK를 하얀 고양이로 만들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SK가 아무리 야 나는 사실 하얀 고양이야 라고 말을 해도 마을 사람들은 아닌데? 너 검은 고양이 같은데? 라고 말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SK가 하얀 고양이인지 검은 고양이인지를 결정하는 건 기업 자신이 아니라 사회, 마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국 SK가 하얀 고양이가 정말 하얀 고양이가 되려면 마을 사람들, 사회와 끊임없이 교감을 하고 우리는 진짜 하얀 고양이입니다 라고 사회를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SK가 가야 할 길은 아직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SK의 사회적 가치 얘기를 위선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SK 내부에서도 제가 SK 다니는 지인한테 들은 얘기로는 직원들이 사실 이해를 잘 못한다고 해요. 그 탁상 공론 아니냐? 무슨 얘기인지 당초에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내부에서도 나온다는 거죠. 내부 직원들도 설득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사실 사회를 설득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박주원 지속가능경영재단 CSR 경영센터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한 언론에 기고를 하셨어요. 거기서 뭐라고 하셨냐면 SK그룹이 주최하는 이제 소셜 밸류 커넥트라는 행사가 있거든요. 줄여서 소박이라고 하는데 그 행사를 보고 그동안 SK그룹에서 발생했던 반사회적 경영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과 반성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장밋빛 미래로 가득한 마케팅 잔치만 있을 뿐이었다. 이렇게 SK의 사회적 가치 행사를 비판했어요. 그리고 경영개혁연구소는 2019년 초에 발간한 사익편취 회사를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증식 보고서라는 데서 SK를 통한 최태원 회장의 사익편취액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서 국내 2위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경제개혁연구소는 그 보고서에서 SK 한 회사를 통해서 5조 원의 사익 편취액이 계산되었다. SK 실트론 역시 회사 기회 유용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그렇게 본다면 부의 증식액은 더욱 증가하게 되나 TRS 계약의 특성상 최태원 회장이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공시되지 않아 계산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물론 SK는 우리가 계속 하얀 고양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SK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진정성 있다고 볼 수 있는 SK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바로 KPI예요. KPI가 뭐냐? 이 회사가 계열사들을 평가하는 데 나오는 경영평가 지표예요. 근데 최태원 회장은 이 KPI에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추구했는지를 공식적으로 집어넣었어요. 이 KPI가 그룹 내 임원 인사에 활용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높였냐를 넣었다는 건 굉장히 진정성 있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SK의 경영 헌장이라고 불리는 SKMS라는 게 있거든요. 이 선대 이제 최종현 회장이 만든 건데 이게 지금까지 수차례 계속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개정을 최근에 또 하면서 경영 목표에다가 SK그룹의 경영 지향점을 사회 구성원의 행복으로 정의했어요. 뭐 말이야 뭔들 못하냐라고 비판할 수도 있는데 이 SKMS를 바꿨다는 건 나라로 치면 헌법을 바꿨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경영 지향점이잖아요. SK그룹이 뭘 향해서 나아가야 되나 이걸 아예 바꿔버린 거란 말이죠. 최태원 회장 본인도 2019년에 우리 100회의 행복 토크 이거를 완주했어요. 기업 총수라는 자리가 굉장히 바쁜 자리인데 여기에 이 최태원 회장이 할애한 시간만 14,400분 총 240시간이 소모됐다고 해요.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대기업 총수로서는 정말 많은 시간을 행복 토크에 할애한 거죠. 그리고 앞에 이제 비판의 대상으로도 등장했지만 그 소셜 밸류 커넥트 소박 행사 있잖아요. 이거도 SK와 최태원 회장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행사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 최태원 회장이 직접 제안해서 열린 행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최근 열린 그 소박 2020 행사에서는 무려
117개의 기업과 단체가 참여했다 그래요. 이 최태원 회장이 계속 뭐라고 하냐면 사회적 가치 추구는 SK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모든 이 경제 이해관계자들이 다 같이 사회적 가치 추구에 동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를 굉장히 잘 구현한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SK와 최태원 회장을 보는 시선은 계속해서 나뉠 거예요. 둘 중에 뭐가 옳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이 SK와 최태원 회장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영사의 기업들에게 없었던 어떤 새로운 뭔가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시도가 성공한다면 결국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하얀 고양이들이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마을 사람들이잖아요. 이 마을 사람들로서 이 최태원 회장의 시도가 어떻게 될지, 정말 하얀 고양이들을 많이 생겨나게 할 수 있을지, 이걸 계속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꽃구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돌아옵니다.